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퓨처스 아카데미 이번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고의 혁명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건데 미래에 집중하고 멀리 보자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아이폰이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초기에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10년 뒤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뭐 상상해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상상을 한다고 해도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맞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기계를 쓰면서 그냥 좋은 전화기 나왔다는 생각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하고 게임을 하고 사진을 찍고 뭐 음악을 듣고 그걸 쓰는데 집중하시는 분과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사람들이 쓰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뀔지를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상상을 해보면서 미래에 또 필요할 만한 게 뭐 있을까?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세상에서는 또 어떤 문제와 어떤 욕구와 어떤 결핍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상품도 개발하고 조금은 먼저 뭔가 새로운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잘 보질 못하죠. 아무래도 여유도 없고 바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할 거고, 그러면 최근의 10년보다 더 큰 변화가 앞으로 1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는 세상이지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현상을 보면서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보면서 이제는 10년 뒤, 뭐 아니면 5년 뒤라도 좀 미래에 집중하고 멀리 보는 좀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요. 여기 제가 공자가 하신 말씀 중에 인무원려 필류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저도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을 처음 접했는데 뭐 또 보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요 이야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요걸 이제 또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의 뜻은 결국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때그때 문제를 빨리빨리 그냥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서 먼저 멀리 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사람과 그때그때 일이 터질 때마다 그걸 해결해가면서 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살아가는 또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우연히 이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뭐 결국 사고의 습관이죠. 사고의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미래에 우리가 집중하고 멀리 보는 좀 사고의 습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율곡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득을 보거든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내가 이득을 보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뭐 빚도 내고 뭐 무리하게 해서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이게 진짜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은 물론 이제 뭐 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자유주의 세상이니까 알아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뒤따라 들어가는 그냥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나도 그 대열에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또 우리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수단, 새로운 방법을 이제 빨리빨리 적용을 해보고 기존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게 있다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변하지 않고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하는 게 사실 자기한테는 이득이죠. 근데 만약에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되고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변화를 스스로 주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하려는 사람을 싫어하죠. 배척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쨌든 조금 더 멀리 보면서 이게 올바른 의사결정인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는 게 나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리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뭐 요구하는 사고가 앞으로 미래는 크리티컬 싱킹을 해야 된다. 크리티컬 싱킹,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과연 뭐 우리 어른들, 성인들은 이 비판적 사고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적 사고가 뭔지는 알고는 있는가? 여러분 비판적 사고는 비판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판, 그러니까 상대방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얘기가 아니죠. 비판적 사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네이버에서 그 정의를 된 걸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면 어떤 주장, 신념, 정보의 출처를 정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이게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진짜 맞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학습,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념에 의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변화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상황, 새로운 학습,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비판적 사고 기능들로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는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는가? 팩트 체크죠. 그죠? 그 다음에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들어서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라는 거는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런 근거를 제시할 때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할 때 신뢰성을 확인했는가? 가짜뉴스도 많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 문제, 어떤 문제를 내가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원인만 가지고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원인은 복합적이죠 대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원인의 또 원인은 뭔지도 생각해 봐야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보려면 넓고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망한다는 거는 내가 너무 내 눈앞에만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멀리서 전체를 보면서 조망하라 이런 뜻이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주장이나 진술에 편견이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선입관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개념은 좀 뭐 어떤 딱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든 어떤 정보를 볼 때든 상황을 볼 때든 의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의심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 질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옳다, 내가 하는 의사결정,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되게 중요한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는 새로운 사고법이죠. 근데 뭐 한국 사회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도 그렇고 또 조직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의심하는 게 쉽지 않은 사회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꾸지 못하면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지금 사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학습, 경험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 직감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최근에 이 객관적인 빅데이터, 디지털화된 데이터,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려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판적 사고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본 책 중에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은 여기 그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우리 다음 소프트라고 거기 이제 임원이시죠. 이분이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는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설픈 상상이 비즈니스를 망친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있는 상황만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아이디어를 내고 대안을 내면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바로 상상하고 바로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게 아니라 그게 정확한지 그게 진짜인지 관찰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관찰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의 관찰력과 빅데이터,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빅데이터의 관찰력을 같이 다 동원을 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관찰을 더 잘하려고 해야 되고 상황을 더 제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팩트풀리스는 워낙 요즘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나 어떤 가짜 정보에 또 휘둘리다 보니까 이런 책도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더 공부해보고 데이터를 보고 연구 결과를 보고 논문을 보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지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팩트풀리스, 그러니까 사실 충실성, 그러니까 사실에 충실한 생각,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그 팩트풀리스 책은 그 빌 게이츠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미국의 모든 대학 졸업생들한테 선물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미국의 대학생들은 이런 책을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죠. 받았지만. 근데 어쨌든 보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세상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젊은이와 누가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적 사고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단순히 이게 학생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어른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요. 과학적 사고입니다. 물론 이제 비판적 사고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고의 또 방법일 수 있는데, 과학적 사고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과학자들이 하는 사고 방식을 잘 보시면 이미 나와 있는 과학적 법칙이나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연구해서 이제 증명된 사실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과학자들은 또 계속 의심을 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가설을 세워요. 진짜 그게 맞을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계속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존의 어떤 그걸 관찰을 잘하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증명된 법칙이나 과학적 사실이 있겠지만 그 새로운 시대가 되면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상황을,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뭐 빅데이터 시대나 이런 그 데이터 기반의 기술이 오면서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그 전에 과학자들은 못 본 거를.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가설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또 새롭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 맞을지. 그래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적으로 가설이 입증이 되면, 내가 한 가설이 입증이 되면 법칙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법칙을 이제 또 많은 곳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계속 그럴 거라고 알 수는 없어요. 왜요? 또 계속 세상이 변하다 보면 또 몰랐던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가설을 내세우고 검증을 하고 계속하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늘 하는 게 이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할 때, 개인적으로 할 때 사실은 이 과학적 사고가 어디에 딱 해당되는 거냐면 기획력입니다. 기획력. 그러니까 여러분 기획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법이 있지만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계속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우고 해보고 또 결과가 좋으면 확산시키고, 근데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그걸 뭐죠? 실험해보고. 근데 이게 사실은 과학적 사고가 기획력이랑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뽑고 검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들의 기획이나 뭐 사업의 기획은 뭐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까지 뭐 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더 그걸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획도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진짜 이게 내가 잘 된 건지,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일지, 그리고 이게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일지, 그걸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획력도 점점 더 이제 과학적 사고로 변해가야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예전 같으면 그냥 대충 했겠지만, 저도 이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생활 속에서 의사결정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지금 강의를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 이제 데이터로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10년 동안 저는 계속 이제 엑셀에다 저장을 해놔요. 어디서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 뭐 수입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런 걸 다 조사해서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지 뭐 이런 걸 해보는데, 이런 걸 하다가 제가 한 3년 전에 너무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경기도에 살았는데 경기도에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적인 어떤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또 낭비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데이터를 관찰하다가 그러면 국토의 중심으로 이동을 하면 훨씬 더 강의를 하러 다니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그 가설을 세우고 고민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의논도 해보고, 근데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와이프랑 결정을 해서 세종시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이주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3년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적 여유도 너무 많아졌고, 뭐 여러 가지 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뭐 전국을 다니려고 그러면 뭐 비용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갈 수가 없죠. 근데 일단 중간에서 다니니까 뭐 서울도 가깝고, 뭐 전라도도 가깝고, 뭐 다른 데도 다 비슷한 시간으로 갈 수 있어서 뭐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또 알 수는 없죠. 계속 지속 관찰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계속 여기서 일을 하면서 뭐 수입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계속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 뭐 하다가 더 좋은 또 곳이 있으면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도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또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조금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과학자처럼 사고한다는 걸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뭐 과학자에 대해서 그렇게 뭐 대단히 우대를 해준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과학기술로 모든 걸 주도하지만 과학기술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하죠. 대중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거는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50년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뭐 벌써 우리가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꿈에 과학자가 없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근데 이 아이들의 꿈에 과학자가 없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과학자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또 많이 받으니까요. 뭐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원하고, 그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원하지, 우리나라는 이제 이 과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게 보지 않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아직 우리나라에 과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안 나온 것도 또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중화가 좀 절실하다. 참고로 미국도 그러면 처음부터 과학기술을 사람들이 뭐 중요시하고 과학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과학자들이 많이 나온 나라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80년대 미국도 이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과학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과학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를 교묘하게 구축해놨다. 이것은 재앙으로 가는 확실한 처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때까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학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그렇게 뭐 엄청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분이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TV에서 코스모스라는 과학 관련된 다큐멘터리의 MC를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그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런 걸 본 우리 국민들과 이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칼 세이건 퀴즈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박세리 퀴즈, 김연아 퀴즈, 뭐 손흥민 퀴즈는 엄청 많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직 과학자 퀴즈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노벨 과학상 뭐 수상자 나오거나 하면은 그게 당연히 뭐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 과학에 대한 이해와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 조성, 물론 이제 방송도 그런 걸 좀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걸 좀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저도 문과 출신이지만 여러분도 혹시 문과 출신이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학에 대한 관심과 과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학적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만 그러면 또 중요한가? 그러니까 기술만 뭐 열심히 이해하면 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사실 많이 쏟아붓는 게 뭐냐면 인문학과 이 철학을 가르치려는 노력이에요. 한국은 여전히 사실은 뭐 주입식에 그리고 시험 중심이지만 지금 일본도 이미 바칼로레아 방식의 대입 시험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뭐 최대한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그 수업 방식은 뭐 토론이나 그다음에 뭐 논술이나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실험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걸 도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의 이제 뭐 유명한 대학들도 최근에는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고 학교에서는 이제 토론하고, 그죠? 문제 해결을 하고, 서로 뭐죠? 교수한테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업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학들이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대입 시험, 그다음에 초중고 학교에서는 전혀 지금 그게 사실은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되고 있고, 선생님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정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도 많고 책에도 많고, 뭐 아이들이 사실은 뭐 공부를 하려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의 수업,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PBL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뭐 환경의 문제든 전염병에 대한 문제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부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다 사람들은 돈을 쓰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창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입식만 할 게 아니라 그 주입된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그리고 같이 함께 토론하고 협업하고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은 되게 아직 부족하죠. 제가 뭐 아이를 저도 키우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왜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풀어나갈지, 어떤 철학적인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실은 교육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만 필요한 건 아니고 과학과 인문,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바뀌려면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 대입심이 바뀌고, 그리고 사교육 방식의 이런 또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으로만 모든 걸 평가하는 이런 지금 시스템 속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은 결국 뭐 우리가 시험을 잘 치기 위한, 흔히 이제 시험 인간이라고 그러죠. 뭐 삼성도 여전히 뭐 시험을 쳐서 뭐 직원을 뽑지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방식의 어떤 교육, 그리고 뭐 채용 시스템, 그리고 대입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시스템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뭐 그 와중에도 여러분 아이들이나 또 여러분 스스로는 이 시스템에 순응하고 이 시스템에 너무 우리가 적응해버리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스티브 잡스를 보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기술도 이해하면서 인간에 대한 탐구력도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관련된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기술의 한계를 인간에 대한 탐구, 인문학으로 넘어서고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구체적 기술로 실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은 필요로 하는 거예요. 뭐 이 두 사람은 되게 앞서 갔던 사람들이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많이 길러야 되는데, 뭐 한국은 사실 지금까지 문과 아니면 이과, 되게 극단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교육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로 어떻게 풀어낼지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런 게 지금 필요한데,
뭐 기술에 관심이 많고 기술은 잘하는 사람이 많아도 세상에 관심이 없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관심은 많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많고 불만은 많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기술적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뭐 대안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양쪽을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이문과 통합교육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자, 여기 제가 그 강의 때 많이 쓰는 내용인데, 결국 인문, 기술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이 점점 우리가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어느 한쪽을 봐가지고는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상상력도 이제는 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어쨌든 더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보는, 그러니까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이 세상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능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그 전체를 보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입체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내가 단편적으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가 예전에 한 말이, 앞으로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연결 시대가 초연결 시대가 되면 문맥이나 상호관계 전체를 강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지고 연결이 되면 어느 한쪽을 봐가지고는 이 세상의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만 보다 보면 다른 쪽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갑자기 그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사고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입체적 사고를 필요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야.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시간은 한정적이니까요. 참고로 여기 여러분, 제가 매화 축제 가서 이게 꽃나무를 하나 본 건데, 여러분 꽃나무 보면 이쁘죠? 꽃이 많이 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꽃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여기 나무 한 그루를 보고요, 그냥 여기서 사진 찍고 야 이제 됐다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꽃 축제를 가면 이런 걸 사실 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꽃 축제를 가면은 사실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보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더 높은 곳에 가야 되고. 그럼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볼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못 본다고요. 그리고 전체를 보면은 구석구석이 다 보이는데 부분만 보면 그런 걸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조금 더 넓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떤 한쪽으로만 하신 분들은 아직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없고 더 좋은 기회도 많이 볼 수 없고, 그리고 위기도 더 많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넓게 보면 위기도 기회도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들보다 먼저 대비하고 준비하고 먼저 투자하고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기술과 인문 양쪽을 다 바라봐야 되고,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도 저는 결국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죠. 왜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보면 신중심의 세상에서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 인간 중심의 사고와 기술이 붙으면서, 그 당시 이제 과학 기술이 붙으면서 결국 여러 가지 우리가 창의성이 폭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뭐 종교나 이런 거를, 신을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추구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은 또 특별히 별 관심 없고. 그러면 이제는 신처럼 여기는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돈과 기술을 신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돈과 기술에 미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돈도 있고 기술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력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 돈과 기술을 신처럼 여길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그 인간을 위해서 돈과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랬을 때 분명히 또 우리 인간한테 유용한 창의성, 아이디어,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폭발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만 한국도 이 신르네상스 시대에 올바른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들, 뭐 강조하는 것들 많지만, 뭐 많은 석학들이,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무리 AI 시대, 기술이 중요한 시대지만 결국 인간의 경쟁력은 AI랑 우리가 닮아가면 안 되겠죠. 기계처럼 닮아가면 안 되겠죠.
결국은 인간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공감 능력, 인성, 도덕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킬이죠. 수단은, 기술은 어차피 수단과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 인성은 어쨌든 뭐 학교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들의 인성은 또 부모를 많이 닮아갑니다. 저도 뭐 제가 인성이 뭐 엄청 뛰어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러다 보니까 늘 반성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건지 노력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어른들이 좀 많이 느끼면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죠. 왜냐, 아직 뭐 인류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근데 이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저는 참 인상 깊더라고요. 여러분, 스카이넷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간을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죠. 여기 나오는 스카이넷이. 근데 그 스카이넷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뭐 파괴됩니다. 인간이 파괴를 시키죠. 근데 항상 이제 우리 SF 영화는 뭔가 메시지를 남겨요. 그리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SF 영화가 디스토피아적인 걸 보여주는 거는 경고죠, 경고. 뭐 재난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대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의문은 남아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인류 스스로 해답은 앞으로 찾아갈 것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그러면 어디에 달렸겠습니까? 바로 인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이 이 기술을 쓰냐에 따라서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고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도 중요하고 뭐 기술을 잘 활용하는 국가가 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인간의 그 사고의 혁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기술보다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인류의 그리고 공감 능력,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